자, 금리와 주가. 떼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환율과 주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렵지만 지금 특이사항은 계속 앞에도 속보를 해드렸지만 국내의 곳곳의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했고 작년 11월 이후에 9개월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 미국 곳곳의 10년물 이거 자극을 받고 있어서 아시아에서도 지금 오르고 있고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경제를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시의적절하겠다. 네. 네.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자, 한국 얘기하기 전에 중국 이야기 먼저 또 해봐야 되겠죠.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배경이 뭘까요? 네, 인하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간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경기가 부진하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경기 부진 같은 경우는 연초까지만 해도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라서 굉장히 경기 회복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부진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부진해지면서 생각보다 좀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구나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에 더해져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점들과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또 더해지면서 불확실성 요인도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민은행 역시도 역주기 조절을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보다 대응을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통해서도 대수만간 지향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대수만간 지향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 무분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을 지향하자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했다는 거는 다시금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인민은행에서는 유동성을 풀므로써 좀 더 부양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유 가격들이 급락을 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염가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비용적인 문제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간 상태였지만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되게 빠르게 상승을 했다는 점인 거거든요. 실질금리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강화가 되면서 지방정부와 기업, 특히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조금은 부작용이 커지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된 점에 더해져서 이러한 문제들, 더 나아가서 경기에 대한 부진함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들이 인민은행의 금리를 인하했던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할 거면은 하여튼 뭐 그렇죠. 하여튼 하긴 했는데 액션은 했는데 중국은 개방 경제는 아니다 보니까 완전 개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리스크 파고가 커지더라도 해외에 투자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나오는 그런 리스크는 적을 것이다라는 반면에 세계 뇌관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뇌관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워낙에 중국의 경우에는 수요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 쪽의 내수가 부진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는 거는 세계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그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리스크 역시도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헝다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에버그란데라는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또 문제가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이 조금은 우려감으로 높아지는 요인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 작년에 헝다처럼 또 그 이자 지급을 원만하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까지 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또 디폴트가 정말 발생을 해서 일부 부동산 기업들이 또 디폴트가 나고 중국 내부의 경기가 더 위축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좀 경제적인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24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또 개최하죠. 올게 5번 연속 동결 가능성 이렇게 점쳐지는데 그죠?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협소하죠.
네,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통화정책 결정을 동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결을 하겠지, 내지는 매파적인 동결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번에도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을 거다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내부의 부동산 시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도 일부 금융기관, 취약한 기관 중심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가 주담대를 중심으로 다시금 확대가 되고 있는,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미국 쪽의 연준이 지난주에 있었던 의사를 공개 이후에 연내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생기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한 생각들이 강해질 때 실제로 연준이 인상을 단행을 만약에 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 경기가 취약한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 역시도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당연히 이제 따라서 인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 인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올렸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들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지난 7월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그다음에 통방문에서도요.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회의에서 이제 전망치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네. 주목하셔서 보실 만한 부분들은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소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 이건 역시도 사실상 지난 회의에 언급이 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성장률이 뭐 중국의 지금 부동산 거품도 결국에는 부동산을 발판으로 한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좀 우려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비교했을 때 부동산의 발판한 성장은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계성을 조금 많이 짓던데 성장률이 1%대 뭐 수정 경제 전망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낮아질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망치를 낼 때 이제 하방 리스크가 높냐, 상방 리스크가 높냐라고 또 말을 해주는데요. 지금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물가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상방 리스크가 높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쪽의 문제가 우리나라 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 쪽 경기의 리오프닝의 수혜를 조금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중국 내부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확대가 되면서 수요를 많이 해주겠지, 수입을 많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노동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수요가 조금은 살아나야 수출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의 회복 정도를 보면은 그렇게 좀 강한 회복 내지는 강한 수출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IT 경기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아직은 좀 반도체 경기나 IT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 정도지 언제 좀 개선이 될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모멘텀이 중국 쪽 경기 회복에 대한 리오프닝 수혜, 두 번째는 IT 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의 반등인데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아직은 좀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성장을 강하게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정책의 변화, 미국을 겨냥한, 미국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인상을 아예 또 완전히 멈췄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고, 네. 금리 인하로 전향하겠다는 얘기는 더더욱 없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는 내년도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 그거는 어떻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보다는 조금은 이른 시기에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수가 있다는 점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조금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조금은 나서줘야 된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쪽의 문제들을 조금은 억누르기 위해서는 인하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취약한 차주들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또 그게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통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진 상태거든요. 지금 GDP 대비해서 103% 정도다라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언급을 했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GDP는 오히려 확장하는 게 아니라 보합 내지는 조금은 상승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GDP 대비 부채 규모가 다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난 회의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 특히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가 터져가지고 또 인하를 한 거였기 때문에 네. 더 그 상태가 나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인하하기에는 이러한 금융불균형 쪽의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인하를 고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올려놓은 기준금리 정도를 유지를 함으로써 가계의 디레버리징을 조금 촉구를 시키고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주는 시점을 더 끌고 갈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인하를 빨리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아직은 인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3%대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 2% 초반대 물가가 헤드라인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도 조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 전에 뭐 하겠죠. 네, 1분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잭슨홀 네. 심포지엄이 이번 주말에 있잖아요. 또 쇼크하게 뭘 주는 거 아닐까? 저는 어떻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7월 달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얘기도 하나 하고 그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같이 조금 혼재해서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모든 옵션을 열어둔 거죠. 네. 근데 회의 이후로부터 지금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 거는 한 개의 물가 보고서, 한 개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에도 불구하고 만약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7월 달과 같은 입장을 똑같이 견지한다는 거는 오히려 매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시장은 실망을 할 거다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난 회의보다 기자회견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특히 비둘기파적으로 치우쳐진 얘기를 한다는 거는 9월 달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발언일 것이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회의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이제 자리이고 네. 잭슨홀 미팅은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 엣지 있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톤 정도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될 텐데 9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좀 동결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코로나 이전의 통화정책 결정을 보시면은 인상을 했다가 동결을 했다가 인상을 하는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워낙에 높았었기 때문에 매 회의마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결정을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결이 또 나왔다가 인상이 나왔다가 또 동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 내부에서 위원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많다. 다양한 네. 의견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회의에서 9월 회의에서 뭔가 한 가지 의견으로 또 몰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9월 달 회의에서는 동결을 통해서 조금은 데이터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신용 사이클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또 미국의 지방은행 내지는 소형은행들에 대한 또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동결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결정을 좀 더 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를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